안녕하세요. 페데라의 예술인문 이야기 공방 진행자, 저는 예술을 읽고 풀어주는 스토리텔러 염상혜입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뉴즈 프로젝트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고민을 영상에 담긴 예술이라는 주제로 풀어보는 특별한 시간 갖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 드렸지만 저는 다원 복합극을 추구하는 공연 연출가와 연극 뮤지컬 강사로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극, 무용, 영화,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애호가이기도 해서요. 너무나 행복하게 누리면서 골고루 잘 섭취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폭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관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버무려서 이렇게 다른 분들께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극 배우 두 분과 함께요. 언택트라는 화두 자체가 정말 큰 충격이 되고 있는 연극 현장 연기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오늘은 그림책 작가님과 함께 미술 관련해서 그림 속으로 들어간 영화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조수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것처럼 이번 3차에 걸친 특별기획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으로 현재 주식회사 세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4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미술 분야 작가님이신데요. 주로 하시는 작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림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출간된 그림책으로는 내꼬리, 마음샘, 나 등이 있어요. 주로 마음이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작가님의 이런 작품들을 대단히 흥미롭게 접해본 적이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소개해 주십사 요청한 이유는 지금 여러 분야 예술가들이 벽에 부딪혀 있고 또 답을 찾고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고심하는 부분이 결국은 매체라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예술가들의 제작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공연 예술 등 상당 분야는 공동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관객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만남과 소통이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다른 방식, 또 다른 매체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미술 분야는 어떨까요? 네, 저는 그림책 분야에서 활동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주로 혼자 작업해서 출판사에 넘기면 출간된 책을 독자분들이 봐주시는 형태라서 기본적으로 팬데믹에 덜 영향받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림책 워크샵이나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페어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이라서 직접 소통하는 방식은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다른 미술 분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시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미술 분야 예술인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문제는 이제 제작보다는 공유와 유통에서 이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풀어 말하자면 관객과 만나는 방식에 큰 장애가 발생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을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1차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역시나 온라인이나 방송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는 거고 또 이제 필연적으로 영상화하거나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내는 과정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예술들을 영상에 어떻게 담아왔는가, 어떤 면에서 가장 우리 완성도 있는 영상물이라고 지난번에도 전제를 했던 영화를 통해서 한번 또 짚어보고요. 우리의 예술 작업을 영상이라는 매체로 전환하거나 또 처음부터 그것을 전제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될 때 과연 무엇을 담보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미술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관객과 만나는 방식 자체가 공연 예술과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에서 다뤄내는 방식 또한 좀 다르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억하시는 영화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프리다,
빅 아이즈, 모딜리안이나 미스터 터너 같은 작품들이 떠오르네요. 사실은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페드라 예술인문 이야기 공방 영상에 담긴 예술 시리즈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해당 작품을 한번 다 찾아보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미술을 소재로 할 때 그것들을 과연 어떻게 다뤄내고 있는가 하는 방식들을 보기 위해서 좀 대표적인 예들을 찾아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뭐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예시는 아무래도 작가와 작품 세계를 소재로 하고 작업을 하면서 일어난 일화 등을 재현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영화 제목 자체가 작가 이름이거나 이름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찾아보면 프리다, 모딜리아니, 카라바조, 까미오 클로데, 유일하게 지금 그쵸 화가가 아닌 인물인 것 같은데 뭐 바스키아, 폴락, 크림트, 르누아르 등등등 아마 이렇게 지금 이미지만 보셔도 와, 정말 엄청난 미술 영화가 있구나라고 보이실 텐데요.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 많습니다. 포털에서 미술 영화, 뭐 화가 영화 이렇게 검색만 해도 엄청나게 나열이 되지요. 특히 이제 화가가 절대 다수고요. 저도 이제 많은 작품을 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중에 이제 못 본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에 부제 같은 게 붙는 경우도 있고요. 에곤 실레는 뭐 욕망이 그린 그림,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또 고야하면 살과 피의 환상. 예. Blick bitte auf mich richten. Ja, so. Eine Phrase ist für den richtigen aufheben. Wollte, die hat mir für die aufgekommen. Und hier Herr Egon Schiele zur Vorladung fürs Bezirksgericht. Das ist Pornografie. Ich bin Künstler. Ich habe die Verantwortung, die Freiheit der Kunst zu verteidigen. 이런 또 부제나 설명이 붙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정말 영화 많이 되는 작가. 예, 역시. 예, 고흐, 빈센트 반 고흐겠죠. 네, 그렇죠. 예, 정말 아마 검색해 보시면 예, 뭐 고흐, 영혼의 문에서 반 고흐, 위대한 유산, 빈센트, 반 고흐, 앤 재팬, 뭐 빈센트 반 고흐, 새로운 시선. 예, 그리고 이제 다큐인지 영화인지 알 수 없지만 반 고흐, 페인티드 위드 워즈도 저는 참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그리고 꼭 주목해 볼 만한 영화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실험적인 유아 애니메이션인 러빙 빈센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뭔가 영화가 많이 될까요? 사람들마다 고흐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그 그림에 화가 자신의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이고 또 이렇게 비극적이면서 열정적인 삶에 대한 스토리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뭐 감기 어린 천재 화가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도 영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미술을 소재로 한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작가의 삶 자체가 드라마가 되죠. 이제 그래서 사연 많은 작가에게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제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사연을 알고 보면 그 작품이 또 굉장히 더 드라마틱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작가의 삶을 알게 되고 그 뒤에 작가 작품을 감상하게 되면 작품을 이해하는 깊이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본 것 중에 프리다나 까미오 클로데 같은 경우도 이제 삶의 극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까미오 클로데는 프랑스에서도 연극으로 본 적도 있고요. 영화도 뭐 이자벨 아잔이나 줄리에트 비노시 같은 정말 대단한 그런 이제 두 배우가 각각 연기를 하기도 했고요.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진 않지만 또 역시 이것도 이제 미술 영화다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맞아요. 캐나다 화가 모드 루이스 얘기죠. 예, 사실 원제가 작가명이긴 했죠. 모디.
예, 애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데니시 거리라는 작품도 에르나르 베게너, 이 릴리 엘베라고 하는 여성이고 싶어했던 작가 이야기로 정말 대단히 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품에서도 임권택 감독님의 취하선이 대표적인 그런 이제 화가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최민식 배우를 통해서 화가 장승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점이 이제 작품이나 또는 그 모델에게 가는 경우도 꽤 있죠. 우먼 인 골드라는 영화는 나치에게 빼앗긴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 아델레 블로우 바워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그리고 있고요. Here she is, my aunt, painted by Gustav Klimt.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동명의 작품을 그리는 과정에 담겼죠. 마네의 제비꽃 여인은 작품의 모델이자 당대 대표적인 여성 작가였던 베르트 모리조를 그리고 있고요. Oui, Berthe Morisot. 한국 영화 중에서는 미인도, 화가 신윤복이 원래 여성이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미인도와 다른 작품들의 탄생 배경을 그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같은 설정의 드라마도 있었죠. 모딜리아니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표적인 모델이자 연인이었던 잔느가 훨씬 인상적으로 그려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모딜리아니의 애칭도 모디라고 불리죠. 물론 스펠링은 다르다고 지적해 주셨지만, 예, 여기서는 거의 대중스타의 예명처럼 불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에 비해서 모드 루이스의 모디는 그만큼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주는 작가 세계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디 아줌마, 모디 할머니 좀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아기자기 예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작가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더불어 그 시대를 함께 조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작가에 대한 평가가 그 사회적인 담론이기 때문에 작품 하나를 놓고 정말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논란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많죠. 미인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말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미술 영화는 아니지만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기도 하죠. 예, 작가님도 보셨다고 했죠? 네. 그 주인공 길 펜더는 그 과거를 동경하다가 1920년대로 시간 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당대 유명한 예술가들 만나게 되는데 스캇 피츠제럴드나 헤밍웨이 같은 작가들하고 피카소, 마티즈, 달리 같은 화가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시간을 거슬러서 1890년대로 갔을 때는 로트렉 고갱 드가를 만나서 인사도 나누게 되고요. 제가 로트렉 작품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꼭 그 자리에 있고 싶더라고요. 예, 베레뽀꾸로. 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비슷한 시대에 파리를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미술사뿐 아니라 예술사 전반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예, 그 영화에서도 바로 그 벨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이제 그리고 있죠. 사실상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수많은 논란과 사건들이 있어서 이 시기 작가에 관한 영화에는 정말 동일한 이렇게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뭐 작품 하나, 화풍 하나 이런 거 놓고도 찬반과 우열, 비주류, 주류 뭐 이런 거 따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다투는 방식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속에 감초처럼 꼭 자리를 잡고 있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피카소. 보셨죠? 여러 작품에 아주 감초처럼 이렇게 등장을 해 주시고요. 예. 작가님은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세요? 네, 저도 뭐 피카소도 물론 너무 좋아하지만 어쩌면 그 반대의 지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아웃사이드 아티스트인 헨리 다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피카소가 예술가로서 주목받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헨리 다거 작품은 그의 불우한 삶 이후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약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던 헨리 다거가 병원 총섭으로 일하면서 고단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으로부터의 해방 수단으로 글과 그림을 선택한 걸로 보여요. 사후에 집주인이 그의 방을 청소하면서 엄청난 양의 원고 뭉치하고 스케치 같은 그런 그림들을 발견해서 알려지게 됐거든요. 두루마리 형태로 가로로 3m가 넘는 그림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파리에서 헨리 다거 전시를 봤는데요. 그 그림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가상의 행성을 배경으로 한 전쟁 서사시인 비현실의 왕국이라는 글을 쓰고 몇백 장의 사파를 그린 게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한 헨리 다거가 잡지나 코믹북에서 인물을 따와서 콜라주하고 트레이싱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수채화로 채색해서 만든 작품들이 또 독특한 그런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그림책 작가로 글하고 그림 작업을 다 하는 저한테는 매력적인 그런 예술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영화나 다른 장르로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예, 사실 우리 찾아봤죠. 예, 작품이 영화화된 부분이 있지만, 예, 우리는 이제 좀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외에도 정말 굉장히 많은 작가들, 아직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가 너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작가들에게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런 현대미술 작가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영화로 담겨져 있는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기에 접할 기회가 없거나 개봉을 하더라도 좀 짧게 지나가 버려서 이제 또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다 보면은 오히려 잘 몰랐던 작가 세계들 이렇게 또 영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으로 미술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작가와 작품을 이제 어떻게 배치시키느냐가 큰 관건일 텐데요. 앞에서 살펴본 작가 중심 영화들은 이제 대부분 작가가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거나 전시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작품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작품이나 모델이 중심이 될 때는 드라마와 작품을 이렇게 연결 내지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주로 또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딱 멈춰가지고 그림이 돼버리고 또 그림으로 있다가 갑자기 살아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예, 그런 방식들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네. 예, 이 또한 예가 아주 많지만 내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는 이게 프리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프리다 칼로의 작품 세계가 보기에 따라서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단히 잔혹하기도 하고 처절하죠. 예, 영화는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약간 이 장면과 작품의 교차에서 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이제 효과를 주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톤이 약간 유머러스해지고 작품 또한 저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오히려 되게 풍자적이네 하는 느낌을 갖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온 지가 워낙 오래되기도 해서 거의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이렇게 좀 잊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보니까 진짜로 그런 요소하고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걸 듣고 나서 보면은 또 다른 뭔가 재미가 발견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좀 예술에 대한 안내를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좀 더 특별한 방식이라고 다뤄볼 수 있는 게 영화 전체가 그냥 작품인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카메라 들고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에서 오르페우스 이야기처럼 죽은 아내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녀가 그린 그림 속으로 헤매고 다니는 장면. 물감이 마르지가 않아서 뚝뚝 떨어지는 속을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고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구로자 아키라 감독의 꿈이라는 영화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꿈, 뭐 무서운 꿈, 아름다운 꿈, 뒤숭숭한 꿈 이런 중에 또 이제
미술학도였던 젊은 구로자가 고우의 그림을 보고 있다가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고우를 만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참 이제 좋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다뤄볼 만한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이제 러빙 빈센트,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뭐 주문하면 싹 하고 가져다주는 쇼핑몰 광고에서 이렇게 패러디했던 셜리에 관한 모든 것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고 재밌게 본 영화들인데요. 러빙 빈센트는 고우의 죽음에 대한 의문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고요. 제작 기간이 10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배우들이 뭐 연기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걸 또 프레임별로 나눠서 107명의 유아 화가가 고우의 특유한 그런 페인팅 스타일로 그려갖고 완성했다고 하니까 그 공이 어마어마하게 든 영화가 아닌가 하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고우 그림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고우의 그림 속 인물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돼요. 또 셜리에 관한 모든 것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거의 똑같이 영상으로 옮겨놓은 영화인데요. 그림하고 실사 영상이 놀랍도록 비슷해가지고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호퍼의 13편의 그림을 통해서 30년대부터 60년대 초까지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인종 문제 같은 시대 배경 속에서 셜리라는 여자 주인공이 개인의 삶을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고요. 호퍼 그림 속에 고독함, 공허함, 허무 같은 감정하고 사선으로 들어오는 빛을 완벽하게 영상으로 재현해낸 것 같아서 인상이 깊었어요. 예, 뭐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뭐 고독함, 뭐 약간 어둡고 침울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호퍼의 그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좋은 예,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그렇겠네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몇 가지로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상 작품도 너무 많고 또 하나하나가 정말 훌륭한 작품도 많아서 사실은 제대로 보자면 이거 뭐 연중 기획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미처 몰라서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것이고요. 기술이 계속 변하면서 영화적인 시도 또한 계속 이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언급한 작품들만 보더라도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좀 비교를 해서 보거나 연관시켜 보아도 굉장히 색다른 맛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서로 뭐 영화마다 같은 소재를 썼어도 이렇게 시각이 좀 다르기도 하고 포커스가 다르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같이 병행해 보시면 또 다른 재미 있고요. 한 예로 예, 비교적 최근작인 두 번째 스물이라는 한국 영화는 카라바조의 그림을 찾아서 여행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작품을 하나하나 만나가는 과정과 작가를 중심으로 그린 영화 또 카라바조도 몇 차례에 걸쳐서 영화화된 작품들이 있죠. 예, 같이 병행시켜서 보면 정말 훨씬 풍미를 크게 느낄 수 있다고나 할까요? 뭔가 이렇게 좀 시너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장담하건대 미술 작품은 원작을 직접 접해 보시면 그 재미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작가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럼요. 그 원작을 직접 보는 것에 대한 감동은 화집에 프린트된 그림이나 컴퓨터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제가 헬리다거나 다른 작가들 전시를 전시장에서 직접 봤을 때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많아요. 화집으로 봤을 때보다. 그 크기나 디테일이나 뭐 텍스처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거 우리 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 처럼 이렇게 커다란 둥근 방이라는 네, 특별한 공간에서 모네의 수련 연작을 관람하게 되면 공간하고 그림이 하나가 돼서 자아내는 특별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무리 사진으로 찍어봐도 눈으로 보는 것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획은 다른 예술 분야를 담은 영화를 통해서 그 중심점들을 살펴보자는 거니까 뭐 일단은 목차를 잡아보았다 생각하고 앞으로 페드라의 예술인물 이야기 공방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차분히 하나하나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남은 이야기들이 더 본론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제 사실상 우리의 고민은 역으로 미술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부분은 아니죠. 이미 영상이나 뭐 미디어 아트가 미술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꼭 팬데믹 상황이 아니어도 영상이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한 공유와 유통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속에서 갖게 되는 질문들과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각해 볼 지점들을 가볍게나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의 경우 미술 작업이 관람객이 직접 육안으로 감상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면 이제 여기에 또 다른 매체를 염두해야 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시작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매체 또는 매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예술 장르의 본질 그 자체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작가님은 이제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전제로 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전제가 바뀌면 모든 기획이나 과정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파인아트의 경우에 원작을 직접 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대체가 아닌 확장의 개념으로 새로운 매체를 통한 플랫폼의 다양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작의 감동을 100% 느낄 수 없는 대신 플러스 알파에 무언가가 기획돼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림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새로운 매체, 예를 들면은 인터랙티브 전시나 VR로 보는 그림책 같은 걸 만든다면 아마도 이제 기획부터 작업 방법까지 기존의 그림책 작업을 할 때하고는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종이책 작업을 할 때는 글 쓰고 그에 맞는 그림을 종이에 이제 스케치하고 채색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거쳤는데 VR 기능이 있는 전자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 나무나 풀, 건물 같은 것들을 다 따로 그려가지고 그걸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움직임 같은 것을 주려면 이런 디지털 레이어 작업이 필수적이고요. 새로운 매체에 맞는 작업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이 부분도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사실 저는 미술을 책으로 배웠던 사람이라 이제 지식만으로 막연히 알던 작품들을 직접 접하면서 이렇게 뭐 스탕자 신드롬에 가까운 충격을 정말 여러 차례 경험을 했었거든요. 어떤 때는 뭐 지중해를 그린 블루의 색감이 너무 숨이 막히게 막 확장되어서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또 어떤 작품에서는 두께감 때문에, 어떤 작품은 또 크기가 주는 압도감 때문에, 뭐 어떤 때는 또 겹을 가늠할 수 없는 그 작품이 가진 흡입력 때문에 저 정말 그 작품 앞에 굳어버리거나 뭐 심장에 이렇게 압박을 강하게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와, 정말 이게 사진과 설명을 그렇게 봤어도 진짜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구나 라고 이제 느꼈던 적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카메라의 편집 스크린이나 뭐 모니터 이런 거를 이제 거쳐서 작업을 만날 때 과연 그 본질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원작의 감동을 경험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작품의 또 다른 면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는데요. VR이나 모션 픽처스 같은 경우에 원화하고 다르게 움직임이나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부분까지 클로즈업 한다거나 입체감을 극대화시켜서 새로운 감상 포인트를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구글 아트앤컬처 사이트나 여러 다른 온라인 갤러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고 싶은 작품을 지금 당장 여기 있는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경제적, 시간적으로 부담 때문에 뭐 전시장 방문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 기술이 필요에 따라서 변하면서 어떤 인간 감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면도 더 이제 더해간다는 면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영화가 이미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시의 측면에서도 배치나 구성, 디스플레이를 통한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이제는 뭐 모션 픽처스 등으로 새로운 방식의 스토리를 또 부과를 하기도 하잖아요. 또는 이제 AI 방식으로 작업에 직접 작품의 한 부분으로 참여를 하게 하는 시도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작품을 변질시키거나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대단히 우문일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제가 관객으로서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느낄 때가 꽤 있거든요. 예, 미처 모르고 갔는데 이거 원작이 아닌 미디어 전시인 경우 그런 경우도 제법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원칙이랄까 기준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원칙이나 기준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 확장된 개념의 매체로 작업을 발표하더라도 그게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기획한 의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작가가 새로운 매체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서 작업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매체를 꼭 써서 작업을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이제 현대 미술이라는 규정과 함께 사실 뭐 늘 존재해 왔고 또 이제 더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그야말로 원작을 활용해서 또 다른 예술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기도 하고 원작의 형태 자체가 뭐 수정이나 변형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그런 과정에서 그야말로 예술의 주체성, 본질성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하는가 또 그 예술 행위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부여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참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작품을 사진이나 영상에 담고 또 편집하고 새로운 형태로 출력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소개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2차 저작물뿐만이 아니라 3차, 4차 이렇게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역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작권은 당연히 원작자에게 있는 거고요. 2차 저작물의 경우에는 누구나 뭐 마음대로 가져다가 뭔가를 만드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작가 사후 70년의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뭐 어디까지나 뭐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뭐 사진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었다면 이것은 사진 예술일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해 볼 거리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개념의 문제인데 제프 쿤스의 뭐 풍선개의 경우에 작가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만드는 거는 테크니션들이 했거든요. 그런다고 그 작품이 제프 쿤스 작품이 아니고 테크니션들의 것이다 라고는 하지는 않는 것처럼 아이디어나 컨셉도 예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현대미술에서는 예술이 폭넓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보다는 뭐 아이디어를 내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예, 정말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우리가 예술 현장에서 직접 한계 상황을 직면하면서 앞으로 이제 찾아가 봐야 하는 지점에 대해서 레퍼런스 수집의 한 단계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입장이라서 이 정도 질문을 남기는 선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대의 변화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특수 조건하에서 대안이나 확장으로서 고민해보는 것이지 역시 예술 행위나 작업의 대체로서의 고민은 아니라는 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 예술을 향유하는 최상의 방법은 직접 자신의 감각을 통해 대면해 보는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술가 입장에서도 그 단계에서 정말 어떤 최상의 완성형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고요. 예.
또한 한 가지 미술과 관련된 영화나 이슈 넓게 훑어보면서 이렇게 그냥 찾아보는 차원이라서 그냥 편하게 예시 선택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영화에는 관람 등급이 있습니다. 고려하시고요. 짧은 시간 이렇게 우리 몰아쳐서 뭔가 많은 이야기들 해왔는데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영화 찾아보고 생각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 주관적 견해가 많이 섞여 있었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팬데믹 상황에 예술가분들이 예술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모두 힘내시고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작업 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웠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또 오늘 다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 한번 펼쳐나 봤으니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더 고민 이어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작품에 집중하다 보니까 분량상 또 다룰 수 없었던 부분이지만 우리 구성과 영상 작업에 대한 자문, 작품에 대한 자료 사용 허락해 주신 미디어 아티스트 손은경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프로젝트 이후에 좀 더 차근하게 차근차근 풀어가 보는 기회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드라의 예술인문 이야기 공방 특별 기획 프로젝트 영상에 담긴 예술 두 편에 걸쳐서 연극과 특수 장르 연기 그리고 오늘은 또 미술 중심으로 얘기 펼쳐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용을 다뤄보고 전반적인 이슈와 고민을 모아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고민들 같이 공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